연준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간은 엄청나게 발톱을 강하게 네. 모든 멘트를 더 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피크아웃과 레벨업 네. 그 차이점 더 나가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이제 고용이 경기가 좋아져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올린 것 같다. 네. 이제 구조적인 은퇴적인 부분 아니면 코로나 부분 이런 블랭크가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성장과 물가의 셈을 해보면 네. 실제 앞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안전망 이상 있다라는 네. 쪽에 방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거죠. 네, 가장 죄송해요. 네,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연준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네. 엄청나게 70년대를 회자하면서 강하게 어필할 겁니다. 금리를 엄청 올릴 세게 갈 거죠. 것처럼. 네. 세게 가는 척 할 거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이미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녹아져 있고 네. 경기도 지금 자신감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면을 보면 물가도 피크아웃, 네. 경기도 피크아웃. 네. 여기 보시면 있죠. 물가 압력도 줄어들 거고. 네. 근데 올해 5% 성장인데 내년 4% 성장이에요. 네. 좋은 성장이지만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정점을 지났다고요.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네. 발톱을 시켜 세우지만 그 발톱은 길어야 6개월. 네. 그래서 한 1분기쯤은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쪽에서 날을 세웠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모든 위험 자산을 털고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너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거잖아. 너 생각보다 발톱 숨길 거잖아. 네. 라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싸진 주식 네. 아니면 싸진 자산 아니면 조정받은 어떤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자산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3개월 안에 매집하고 줍줍 잘 보고 네. 훨씬 더 싼 가격에 적절한 시기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네. 3개월 동안 펼쳐진다. 네. 흔히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박앤세일까지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네. 시류가 되게 혼탁하게 불안할 텐데 네. 그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겠죠. 그때 그 조정 받는 것을 잘 보고 지금 삼성전자가 8만전자인데 네. 그때 가서 8만전자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려는 2023년 말부터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년에 네.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 섞어서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손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미래예요. 이 표가 뭐냐면 GDP 성장률, 네. PC 물가, A랑 B를 빼면 뭐냐면 이런 거죠. 올해를 놓고 보면 네. 올해는 성장은 한 5.4% 정도 한 것 같고 네. 물가는 5.3% 정도 해서 빼면 0.1. 네. 내년도도 성장과 물가를 빼면 1.4. 오히려 내년은 더 올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네. 그 다음해부터는 성장보다 물가가 더 높아요.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기준금리를 우리가 적정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경제 체력상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면 버틸 수 있어. 네. 그게 보통 2%에서 2.5% 사이거든요. 근데 2%가 도달되는 게 언제냐면 2024년부터예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장보다 물가가 더 높아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커지는 구간이잖아요. 네네네네. 기업들로. 그 기업들이 비용이 커졌는데 금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는 2024년 전까지 그러니까 2023년 말부터 이런 고민은 해도 충분하다. 요때 회색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도까지는 네. 괜찮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컨센서스상 2024년 말이 돼야지 2%니까 네. 그 전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다. 버퍼가 있을 거다. 네네. 요거는 중국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연준하고 중국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G2가 글로벌 네. 모든 것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 아까 똑같이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중국. 컨센서스는 네. 더 완화할 거다. 왜냐면 OBP가 좀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왼쪽 차트 중국 경기 보면 네. 이미 선행지수 꺾였다. 그러니까 헝다 사태뿐만 아니고 네. 중국이 뭔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OBP뿐만 아니고 10bp, 15bp 계속할 거다라고 네네. 하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더구나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 네.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 오미가 발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보니까 산시성의 시안이 또 봉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완화할 거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네. 얼마나 오래 완화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가 기회다. 컨센서스가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연준과 PBOC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맹목적으로 자리 잡은 컨센서스가 비틀어 보면 바뀌는 국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기회다. 그 우리나라 금리 올려놓은 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봐야겠지만 네. 사실 금리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때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우리나라 돈이 프록시 통화라고 네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까지 코로나 터지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없다가 네.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게 중국 통화 이렇게 막 약세로 가고 이러면 네네. 물가 압력이 네네. 우리나라도 엄청 전가될 높아질 수 수 있는데 있는데 미리 네. 금리를 올려놨으니까 네네. 좀 그런 충격은 좀 덜할 수 완충이 좀 있겠네요. 있다라고 뭐 보는 시각도 분명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저는 이 컨센서스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 네. 이제 보는 게 이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면 네. 좋아지는 것은 경기가 개선된다는 좋아짐이 있지만 우려감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제가 순서대로 1, 2, 3이라고 했는데요. 1, 2, 3. 네. 과거에 2015년도쯤에 네. 지금하고 똑같이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린다. 네. 테이퍼닝 2014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테이퍼닝하고 금리 올린다고 지금처럼 연준이 매파로 바뀌었을 때 인민은행이 안에 중국의 이런 큰 달러들이 다 외부로 유출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번 보시면 이게 네. 중국의 금리에서 미국의 금리를 뺀 겁니다. 네네. 이 금리 차가 낮아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돈을 맡기 유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테이퍼닝 시작하고 나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자금이 환수됐어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거 괜찮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 라고 떵떵거렸지만 실제 네. 2번 보면 외환보유고가 4조에서 빠졌네. 3조, 네. 거의 1년 만에 1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거를 보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됐냐? 3번 보시면 환율이 그래서 달러 위안이 7까지 또 뚫고 올라갔어요. 6점에서 7. 네. 지금 비슷한 국면이거든요. 다시 6에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다 누른다고 치자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한쪽은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네. PBOC 중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미중 금리 차가 훨씬 더 좁혀질 수 있고 네. 그럼 위안화는 바로 7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부채도 많은데 네. 달러빚도 많은데 이자도 높아지고 네. 훨씬 더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버티면 더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림픽으로 인해서 네네. 그 뭐 무역 수지가 아니라 그 뭐 관광 수요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걸로 인한 달러 유입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게 예상이 될까요? 왜냐하면 네. 보이콧이 지금 절반 정도 했잖아요. 보이콧을 해버렸구나. 네. 그리고 사실 동경올림픽은 무관중으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가다가 이러고 무관중으로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게 내린 게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10bp보다 5bp 내린 거가 제 생각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래도 내린 거 자체가 물론 헝다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만 네. 뭔가 자칫 있죠.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네. 2014, 15, 16년처럼 중국발 리스크를 좀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지금 내린 선택을 한 것이. 네. 오히려. 왜냐하면 녹록지 않다. 네. 물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신감이 있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네. 요것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많아요. 네. 경상거래. 그러니까 무역을 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직접 투자. 얘네들이 FDI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증권 투자. 우리 중국의 이런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네. 계속해서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 거의 때문에 최대치네요. 네.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또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하를 했는데 네. 글쎄요. 이번 중국 외환보유 케이스 보면 네. 이거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라는 게 네. 한번 이렇게 딱 명명이 되면 저도 적어도 컨센서스를 좀 비틀어 볼까요? 한 6개월 지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적어도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고요. 한 6개월짜리라고요. 그렇다면 네. 6개월 동안 주구장창 돈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러면 중국 위안화가 아마 약세가 될 거고 그럼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공동 부유론 내수 부양하겠다. 이런 시진핑이 이렇게
동경올림픽에 자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부 결속인데 네. 내부 결속하려면 구매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구매력은 낮아지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은 더 비싸게 들여오고 네. 오히려 중국판 고통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뭔가 삐걱삐걱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 예전에 나오셨을 때 이런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네네. 세계로 수출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매파 일시적 매파의 네.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시가 아니고 영구적 매파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이 만약에 더 네.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네. 1년 내내 유동성 정책을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리스크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 하루빨리 저의 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펼쳐지는 자산시장의 투자 마인드를 좋게 보는 가장 큰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요소 중에 중국은 생각보다 제한적인 매파? 왜냐면 제한적인 오히려 완화적인보다는 네. 그게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완화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이 베이징이라는 특이한 그 동경올림픽,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네네.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나타나는 약간의 무리수, 이게 분명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올림픽 이유가 좀 중요해요. 네. 이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 2008년하고 2022년하고 좀 재밌어요. 일단 하나는 하계올림픽이었고 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고요. 네네. 둘 다 개최지는 북경이고요. 2008년은 중국으로 하여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성장의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는 그 기세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던 올림픽. 네. 자, 이번에는 성장 기도를 잘 갈렸는데 이제 완연한 G2로서 뭔가 성숙의 올림픽으로 표를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 조치가 좀 다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중국의 이 민낯을 가리자. 네. 그래서 낙후된 모습을 가리자 그래갖고 당시에 북경의 이 대기 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스모그 난리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강우를 그때 만든다. 교통을 통제한다. 매연을 어떤 철강업체 생산 중단시킨다. 네. 더구나 이 판자촌들 강제 철거했어요. 네. 네. 그래서 120만 명의 철거민 양상. 근데 이거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성장의 올림픽 때 주요 정부 조치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성숙의 올림픽이라 그래서 네. 코로나 터지기 나기 전에 얘네들이 IOC한테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가져왔던 가장 표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린이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 산업 네.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부 지역에 지금 정전이 일어나고 있고 네. 에너지가 없어서 석탄 관련된 산업들은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뭐 키우네 마냥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플랫폼 기업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인민들의 최근에 플랫폼 강한 규제는 또 중국 공산당의 내부 결속의 또 다른 잣대 중에 하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8년은 올림픽 딱 끝나고 나서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GDP상 추월합니다. 이게 2008년이구나. 네. 그때 공건한 명실상부한 G2로 발돋움을 했던 그래서 시진핑 정권 초기였고요. 네. 중국 사람들 알고는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올림픽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네. 2008년은 미국이 망했거든요. 서프라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 막 이런 게 막 맞습니다.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은 결과가 뭐냐? 아마 G1으로 네. 부상하는 발판이 될 거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기대감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 IMF의 자료를 보면 PPP, 그러니까 물가를 구매력을 감안한 GDP는 미국을 이미 추월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것보다 화들짝 놀라갖고 미중 무역 분쟁을 강하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 미중 패권 경쟁으로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음번에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노선을 좀 달리하고 있다. 네. 각자의 이유에 대해서. 그게 가격 변수에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의 정책의 변화는 네. 자금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환율이 바뀐다고요. 이 지표는 시티그룹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되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발표되려면 실적치가 있고 네. 발표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망을 하잖아요. E.
그쵸.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블룸버그에서 2 붙어 있는 거.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대치와 실적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흔히 시티그룹에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해놨죠. 아이고, 네, 네, 아, 물가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원래 그 레이저가 물가 있었는데, 지표, 네, 실제치랑 네, 컨센서스와의 차이. 네. 지수가 상승하면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물가 지표가 나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2020년 3월 달에 WTO가 코로나를 팬데믹화한 다음에 약간 부진했죠. 2020년 뭐 3월, 4월, 5월은 오히려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내려갔었던 네.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한 2, 3분기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서프라이즈 리스크라고까지 얘기했고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드디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준조차도 이제 방향성을 아예 바꿨습니다. 아예 바꿨어요? 저는 이게 또 되게 첨예한 전략인데요. 네. 바뀐 척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결론입니다. 바뀐 척 하는 것 같다? 네. 하지만 한 6개월 동안은 상당히 강하게 어필할 거다. 네. 바뀐 것처럼. 여기서 바뀐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네. 어느 정도 모습을 띌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다른 거 고용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다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6개월간은 무조건 물가야. 그래요. 올해 연말에 미국의 CPI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한 7% 정도 되겠네. 아니면 네. 6% 되겠네. 그러니까 현재 2%대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네. 실제 나오는 게 그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것이죠. 한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6.8%에서 이제 7%로 가는 기로에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 기준으로 7%가 오른 게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아직 7%는 좀 안 갔는데 네네. 이제 12월 달치가 발표되면 7%를 곧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뚜껑을 열어보면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은 거기서 상당 부분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리스크인데 불안한 위험 요인인데 우리가 이미 예견한 리스크는 사실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식시장의 명언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리스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앞으로 적어도 한 6개월 동안은 더 힘들 거냐라고 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이런 대전환기가 맞이하고 있다. 네. 뭐 그런 것이죠. 자, 모두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는 미국이죠.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속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가는 것의 속도를 강도를 높였어요. 네.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것을 300억 달러로 거의 2배가량 줄이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러면 지금의 테이퍼링이 원래 12월 FOMC 이전까지는 한 6월 말쯤에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월 말로 이미 앞당겨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벌어지는 FOMC가 좀 더 중요한 거고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한 1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네. 내년 내후년 그 글피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한 점들의 종합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결국 옆에 보면 3, 3, 2 332. 내년에 3번 그 후에 3번 그 다음에 2번 총 8번. 네. 그러니까 보통 25bp씩 금리를 인상하니까 8번 올린다는 것은 지금으로도 약 한 200bp 그러니까 2% 정도 2%.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다행히 제로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3년 뒤에는 한 2% 초중반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연준의 지금의 이정표예요. 네. 그래서 옆에 제가 비고라고 썼는데 IS에서 IF로 바뀌었다.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IS는 인플레이션 서포터즈. 아. 그 흔히 우리가 파월 1기 아니면 옐런 의장이 했던 거. 네. 너무 디플레이션이 강하니까 네. 이거 이러다가는 투자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니까 네. 뭔가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자. 네, 네. 뭐 고학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파월 1기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 서포터즈의 역할이 좀 컸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를 딱 맞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높긴 높아질 건데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이라는 멘트에 뭐 해프닝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바뀌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전략이 좀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바뀌었으면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1970년대 흐름을 예상하세요.
1970년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물가도 높고 네.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볼커를 그렇죠. 나오던 볼커룰의 창시자인 볼커의 네. 볼커라는 의장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유동성을 다 회수해 갔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때는 사실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헬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저거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길어야. 그때 70년대처럼 네. 그런 금리 인상 속도가 금리 인상 추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다만 그렇게 안심을 하기에는 네. 앞에 제가 굳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바뀌는 척하는 모습을 꽤 강하게 할 거다. 네. 그래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매둘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네. 있어요. 매둘기. 매파 겉모습은 매파인데 네. 속마음은 비둘기적 마음을 갖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래서 사실상 비둘기. 그렇죠. 저는 이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네. 저희 뭐 크루드 애널리스트들 아니 유튜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는 매파다.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가슴 한켠에는 이 비둘기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네.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줄 거다. 거기에 좀 방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BOE입니다. 영국이에요. 네네. 영국은 사실 그렇게 큰 이슈몰이를 하지 못했던 데죠. 근데 브렉짓 이후에 뭔가 영국이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어요. 네. 근데 이 기준금리 올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첫 금리 인상. 네. 그러니까 뭔가 영국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브렉짓 이후에 영국 자체적으로 뭔가 마이웨이 하는 듯한 모습.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암묵적으로 BOE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정치, 경제, 다양한 자금 쪽에서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이 금리를 올렸어? 그렇다면 연준이 지금 매두기로 바뀌었는데 한 6개월만 있으면 금리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촉매제 역할을 페드도. 충분히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BOE와 페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구분해 놨던 건 붉은색은 매파. 네네. 네, 그래서 요번에 통화정책 대전환기에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던 중앙은행국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 거기에 한국이 슬쩍 들어갔죠. 한국은 8월달, 11월달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네. 총재 임기가 2월 말인데요. 그 전에 1월달 14일 날, 그러니까 새해 14일 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아직 선진국 범주에 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지만 MSCI 기준으로 아직도 한국은 신흥시장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흥국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도 꽤 있어요. 네.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게 생각보다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수출 같은 거 보면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네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건데 터키, 브라질 신용 경색으로 그렇죠.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안 올리면 안에 있는 국부가 다 밖에 나갈 것 같으니 네. 나가지 마세요. 이자 좀 더 줄게요. 라는 걸로 잡아두기 위해서 네.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과는 네네.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죠. 네네. 어쨌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한국이 거의 연장선상. 자,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나의 국가들마다 팩트,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단기적인 전략의 결론은 결국 환율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환율? 네, 그래서 오늘 환율의 6개월 정도의 시계를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BOJ를 보시면 약간 회색지대. 네. 그러니까 매파로 간 듯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 네. 그러니까 ECB는 흔히 양적 완화 보면 PEPP라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판 양적 완화. 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긴급적으로 좀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만에 2020년 3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년 만에 내년 3월에 중단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페드랑 똑같았었는데 네네.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코로나 이전에 유럽은 남유럽 위기 이후에 네. 대부분 부진했었어요. 2012년, 14년 남유럽 터지고 나서 위기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회복하려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코로나 맞고 더 무너진 거거든요. 그 독일 빼고 다 힘들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남유럽 위기 이후에 유럽판 양적 완화라 그래서 APP라는 게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QE 같은 거죠. 이거 LTRO인가 그거랑은 다른 비슷하죠. 건가요? 네, LTRO나 장기 TLTRO나 비슷한 거예요. 네.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단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더 샀던 거는 중단한다. 네. 하지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남유럽부터 이어왔던 양적 완화는 오히려 규모를 넓힌다. 네. 조삼모사의 격이 있어요. 영내 국가들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모두 다 좋아졌으면 사실 APP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네네.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느낌이 다르고요. 그렇죠. 프랑스와 이탈리아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상황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나왔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그래도 약간 이전에 완화적인 것에서 대전환 한 발 앞으로 네. 매파적으로 한 발은 디딘 것 같다. 네. 네. 사실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까지 재팍 터뜨리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림픽은 무관중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이전에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가 얘기 엄청 하는데 네. 아직까지 디플레에 대한 악재가 남아있는 게 일본이에요. 세상에 여전히 물가가 안 올라요. 여전히 안 오른다는 네. 거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처럼 네. BOJ의 잃어버린 30년에서 40년을 넘어가는 이 터울 속에 네. 도대체 일본은 왜 유독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도 또 다른 논문감이긴 하죠. 네. 뭐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OJ는 여전히 양적 완화도 계속하고요. 어떤 멘트가 또 있었냐면 이 관전 포인트 보시면 네. 총재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2023년까지 아직 멀었죠. 지금 네. 2022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2년 후까지도 BOJ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의 물가가 도달하지 않을 것 같다. 더 풀어도. 네. 그 네. 말은 뭐냐면 우리는 풀 수 있는 한 앞으로 2, 3년은 계속 풀겠다. 네. 네, 이게 이제 환율의 반영을 또 하겠죠. 아하. 그래서 그런 전환기를 좀 맞이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헝다 사태 때문에 제가 여기 신사이나 처음에 와서 이제 헝다 사태를 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그때 들었었냐면 질서 있는 디폴트가 어디냐. 그거 그냥 말 좋게 갖다 붙이는 거지. 그냥 디폴트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디폴트 됐을 때 결국 신용적으로 끝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정부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헝다라는 그룹을 에버그란데를 보호해주면 이 케이스로서 계속해서 이런 케이스가 난무할 거고 네네. 안 하자니 경제에 충격은 크고 얘네들 보살핀다고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근원 중에 하나가 중국발 인플레이션. 맞아요. 생산자 물가. 네. 네. 그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금리를 낮추는 거는 또 다른 악재, 조삼모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게 제 예상과 다르게 네. 요번에 인하를 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LPR 금리라 그래서 이게 네. 시중의 은행들의 평균치거든요. 네네. 보통 10bp씩 인하했는데 요번에 5bp 인하했어요. 반. 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 자체도 헝다 사태가 문제이긴 문제인데 네. 생각보다 10bp처럼 확 유동성을 풀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게 녹록지 않은 것이죠. 네. 헝다 사태 때문에 주요국들이 자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금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가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아마 리스크죠.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난리가 났으니까. 네. 단 그 사이에 정말로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유동성이 풀리면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긴 합니다. 어. 자, 그러면 네. 이런 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왜 굳이 인하했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네.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아마 10월이었으면 이번에 인하 과연 했을까요? 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럼 올림픽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올림픽 끝나면. 네. 다시 걷어들일까? 아닐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가장 큰 네. 핵심 함의가 있는 것이. 자, 영국과 미국이 그럼 네. 왜 매파적으로 갔냐? 영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영국과 미국이 그 근저에는 인플레는 아까 제가 공통 분모로 처음에 딱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플레는 다 깔고 가자고요. 네.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높아지는 거는 기정사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매파적으로 갔고 어떤 국가는 완화적으로 간 이유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과 미국은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 좋아요.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쭉 내려가고 있고 영국도 네. 실업률 내려가고 있고. 네, 영국 실업률은 네.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높지만 네. 그래도 맥스 한 7% 좀 안 갔던 6% 네. 후반보다는 많이 낮아졌고요. 네.
미국은 드라마틱하게 이거는 주간 단위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급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직하면 바로 다음 주에 실업 청구 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다라는 거고 네.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실업자가 적어졌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공통분모로 차치하고 영국과 미국은 고용시장이 많이 개선돼서 상대적으로 영국은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네. 미국은 테이퍼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강화시키기도 하고 아하.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고용이 좋아졌다. 그렇죠. 네. 자,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럽은 매파적으로 갔긴 갔는데 그러니까 PPP라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특별히 돈을 썼던 것은 중단할 거라고 명시했는데 그 전에 남유럽부터 해왔던 APP는 오히려 규모를 늘렸던 이유는 국가마다 회복 정도가 다르더라. 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만 놓고 본다면 얘네가 금리를 올려도 뭐 무방하죠. 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또 유로존 평균 독일, 스페인. 네. 근데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든 국가들이 다 아직은 지지분이하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오히려 돈을 더 규모적으로는 풀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중국은 네. 결국 헝다 이슈. 중국은 주택 가격이 네.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이거든요. 2015년 한 2월인가 3월 네. 이후에 한 번도 전월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자,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가장 큰 드라마틱한 지표일 거다. 헝다 이슈가 생각보다 네. 뭐 무마하겠죠. 중국 정부가. 하지만 그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나요? 파급 효과는 꽤 있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한국 부동산도 이런데. 한국 분들과 비슷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그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굳이 한국 중소사 얘기를 안 했던 이유인데 네. 네. 비슷해요, 비슷해.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 이게 글로벌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뭐 임대차 3법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네. 2015년 이때부터 올랐거든요. 서울도 한번 찾고 보여주세요. 초이노믹스. 네, 그 2015년부터 올라가지고 그냥 얘네도 계속 똑같이 올랐네. 중국도. 맞습니다. 그 요즘에 뭐 휘청휘청 한다 그러는데 똑같이 이렇게 됐네요. 네, 중국은 어떤 에버그란테라는 핫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네. 한국은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네네. 있죠. 그러면 자 모르겠습니다. 내년 6개월 안에 부동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의 선행지표 네. 주택 가격이 이미 말해주고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소결론. 네, 오늘의 소결론 네. 보시겠습니다. 환율을 보죠.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환율은 어떻게 될까? 환율. 네, 이 환율을 제가 2019년 1월을 100으로 해서 네. 올라가면 그 국가의 환율이 강한 거고요. 내려가면 그 국가의 환율이 약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2020년 3월 달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죠. 네. 달러는 강하고 다른 국가들은 다 약하고. 네. 자, 올해 들어서 네. 달러부터 보죠. 검은색입니다. 올해 들어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했어요. 이렇게. 네. 쭉 잠깐 이 5월, 6월 달에만 약해졌었고 네. 대부분 다 강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전에 강했던 게 계속 강해질 거다. 계속 쭉. 네, 달러 강세. 네. 적어도 6개월. 네. 이거는 매우 큰 콜입니다. 네, 달러 강세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상당 부분 이어질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유는 연준이 테이퍼와 비롯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일 거다. 아까 빨간 쪽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빨간 칸에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위안을 볼까요? 네. 위안화도 생각보다 강했어요. 네, 계속 강했네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내년 2월 달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낮춰야 된다라는 우려감도 높아요.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위안화는 강해질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그래서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는 강세 압력이 약화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세 약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세 압력이 있긴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릴 네. 거예요. 제가 표로.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위안화는 강세 압력이 높으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진핑이 갖고 있는 내수부양 의지. 네. 그러면 위안화 강해야 된다는 내수부양 의지. 그런데 꼭 어떤 가격 변수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인위적인 마음만 갖고는 가격 변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즉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들이 많아요. 여전히. 수급적으로. 네. 그래서 인하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버퍼가 네.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안은 강세 압력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최근에 이런 조치 때문에 적어도 6개월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기에는 약간 강세 압력이 약화되는 국면이 적어도 한 네. 6개월 정도 변동성은 좀 크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와 엔을 보면 네. 유로와 엔은 어떻죠? 계속해서 제가 회색지대,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유로는 APP의 규모를 늘렸고 네. 엔은 2023년 말까지 우리 2% 도달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명명할 정도까지. 네. 근데 올해 유로와 엔이 어떠냐면 계속해서 약했어요. 유로와 엔은 계속해서 약할 겁니다. 계속해서. 네. 네. 그렇죠. 네. 회색이 N이고 네. 노란 게 유로니까요. 네. 계속해서 약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은 우리 어떻게 원. 되냐? 한국은행이 두 번의 금리를 올리면서 하락세가 조금 완화됐긴 네. 했죠. 바닥을 잡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중국을 따라가면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질 것 같고 미국을 따라가면 달러 강세니까 원화는 약세가 될 것 같고 네. 그 두 가지 압력들이 팽배하게 그렇다면 원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간은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인 6개월간의 콜을 드리면 환율의 콜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여기에 모든 가격 변수들이 연동될 거예요. 네. 달러는 올해 계속 강했습니다. 내년도 적어도 6개월까지는 계속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거기에 뒷받침을 할 겁니다. 네. 유로와 엔은 올해 계속 약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계속해서 약할 겁니다. 위안이 좀 재밌죠.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중국 당국의 의지가 위안화 강세를 도모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조치들이 위안화 강세를 조금 누그러뜨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역학관계들 속에서 우리 원화는 변동성만 되게 커질 것 같다. 원화 변동성. 이제는 밴드를 네. 오늘 이제 아마 85원에 끝났을 겁니다. 1185원. 앞으로 밴드를 한 주간에 보통 전망을 할 때 금융권에서 다음 주 달러 환율의 밴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오늘 85원으로 끝났으면 다음 주는 1180원에서 위에 90원 아니면 뭐 75원에서 90원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그 레인지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미약한 저만 이렇게 알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항상 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컨센서스가 바뀌는 시점에서 큰 기회와 우려가 혼재돼요. 컨센서스가 바뀌는 시점. 네. 바뀔 수 있는. 왜냐하면 어.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준은 매파로 갈 거야. PBOC는 완화적으로 갈 거야. 네네. 이게 지금의 컨센서스죠. 네.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매파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와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연준은 6개월 뒤에도 계속 매파일 거냐 아니면 네. 바뀔 거냐. 어. PBOC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 네. 근데 PBOC가 공동부양률이나 내수부양을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가 왜 이거를 용인하지? 그러면 올림픽 때문이구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 어떨까? 이 컨센서스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준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컨센서스가 어떠냐? 연준은 매파예요. 연준은 매파. 네, 컨센서스가. 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12월 FOMC에도 그랬고, 왼쪽 차트는 FOMC에서 나타났던 점도표. 네. 그러니까 9월 달보다 3개월 뒤에 있는 12월 달 점도표가 다 우상향 시프트했다는 거죠. 네. 더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 원래는 한 번 올릴 거 3번, 네. 그 다음에 3번 올릴 거 3번, 3번 올릴 거 2번. 하지만, 332. 네. 이게 요번에 12월 달 성적표죠. 네. 연준은 369, 12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하면서 점도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또 발표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네. 계속해서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었고 어. 그 상회하는 가능성이 내년에도 네.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점도표가 더 올라갈 룸이 있죠. 442 될 수도 있고. 442 될 수도 있고요. 네. 431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린다는 불안감은 네. 먼저 시작하면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근데 이 점도표가 요번에도 확인됐다. 네. 먼저 올리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장기는 똑같다. 장기로는 2.5에다가 수렴한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부담스럽죠. 네. 빠르게 올리면 더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빠르게 올렸다가 나중에 10포인트까지 오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빠르게 올려봤자 오르는 경제적인 궁극적인 목적지는 똑같다면 네. 그럼 금융시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매도 먼저 맞지 뭐. 네. 그럼 오히려 하반기부터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아하. 보는 거고 오른쪽 차트는 좀 재밌는 거예요. 네. 미국의 헤지펀드들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 아니야, 영구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시적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주목하냐면 이게 6개월 동안의 성적표거든요. 네. 6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네. 그럼 이런 추세로 6개월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니면 크로스 되든지.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영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네.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더 높아지면 부담스러운 건데 이제는 물가는 영구적인 거야. 이제 대비해야 돼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네. 오히려 시장의 센티 측면에서는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의 이 타임라인 악재로서의 시계는 맥스 6개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간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겠다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다. 그게 컨센서스다. 네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들어갈까요? 이 피크아웃과 레벨업은 어떤 거냐면요. 네. 인플레이션과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 피크아웃 되는지 네. 언제 고점을 찍을지 그런데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부담. 그럼 피크아웃 되면 사실은 매파는 끝나는 거고요. 네. 레벨업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남아있을 유인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죠. 네네. 물가도 아니 오른쪽에 있는 성장도. 자 물가를 보시면 미국의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에 네. 코로나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급 하락하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불에서 70불 상승세는 이어가는데요. 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이 꺾이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유가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 그 강한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피크아웃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비들의 전망이 이대로 가다간 아마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좀 진정돼서 한 6개월만 있으면 다 원자리 올 거다라고 네.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렌트 비용이라는 게 이거 주거 렌트예요. 월세. 미국의 렌트 비용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약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른다는 것은 러프하게 보면 이게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 4% 오르는 거거든요. 비중이 40%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네, 레벨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오케이인데 코로나 전에 2%였던 물가가 작년에 5%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도 여전히 3, 4%일 거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방점이 있을까? 근데 저는 이 피크아웃 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이것도 이렇게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렌트도. 꺾이든지 아니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자체보다는 네. 이 물가의 상승 폭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졌던 것이 진정되면 네. 오히려 연준도 지금의 컨센서스처럼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내달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일부 포착되고 있다. 왜냐하면 네네. 유가가 이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오른쪽은 이제 성장이에요. 네. 자, 성장은 어떠냐?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통화정책 유동성을 줄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주려면 네. 경제도 계속해서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파란색인데요. 미국의 ATL이 뭐냐면 아틀란타 연준이에요. 네. 미국의 여러 가지 지역 연준 중에서 아틀란타 연준에서 어떤 지표를 발표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AT 아틀란타 연준 GDP Now Forecasting이라는 거예요. 네. GDP를 현재 Now 매일매일 하겠다. 이게 왜 획기적인 통계냐면 네. GDP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궁금해요. GDP를. 그래서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걸 추정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네. 매일매일 내가 미국의 GDP를 알려줄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2021년 5월 달에 피크 찍다가 네. 지금 연말까지 쭉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고. 자, 무슨 얘기냐면 성장도 피크 쳤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지금은 스탠스가 12월 달에 테이퍼링도 속도도 높이고 네. 금리도 올릴 거라고 점도표를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70년대처럼 매파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연준이 이 매파적인 발톱을 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네. 보면은 여기에 국제유가가 좀 꺾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성장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예. 그래서
매파적으로 계속 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건 오케이인데 네. 왜냐하면 레벨업이 높아져서 하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경감될 거고 네. 물가도 계속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플러스처럼 그런 모습은 향후 맥스 길어야 6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시장이에요. 고용. 제가 모두에 영국과 미국은 네. 고용 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테이퍼링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고용 시장 B2N이라는 게 back to normal이에요.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나? 돌아갈 수 있을까? 네, 라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 실업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용시장에 100명 있었던 때의 실업률과 네. 코로나 때문에 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해서 50명밖에 없는 거의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좋아할 리는 없고요. 약간 다르게 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네.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맞고 급 하락하다가 네. 최근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횡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서는 네. 금리 못 올린다. 경제 활동에서 아예 벗어난 사람들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많이 브레이크다운 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는 네.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지 않느냐. 네. 즉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도대체 고용을 직업을 잃었던 사람들이 왜 안 돌아오냐. 네. 첫 번째 이유는 은퇴 인구. 은퇴. 네, 그 사이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신김에 네. 쉬자. 65세를 넘어버렸죠. 네. 네, 이미 63세에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서 한두 달 걸려서 복귀한 게 아니고 1, 네. 2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못 들어온다. 영구적인 그게 한 0.5%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중에 35%가 은퇴 인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경제적 충격에 의한 실업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 이거는 시간만 되면 빠르게 회복할 것 같아요. 그게 약 한 20% 정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0.3%포인트는 빠르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경기만 좋아지면. 네. 그러면 마지막 이 회색 지역이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불가능한 지역인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면 직업의 구조적인 뭐 변화들 네네. 더 나가서 육아 돌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빠르게 상승해서 이전 수준을 캐치업한다 네. 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럼 저도 콜을 바꿔서 네네. 매두기가 아니고 그냥 매파였네요. 네네. 1970년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정말로 발톱을 더 기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실제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룸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매우 중요한 지표를 보면 영구적으로 은퇴한 사람들 제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설명 못한 부분, 이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퀘스천이다. 그래서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네. 경제활동 참가율도 회복된 상태에서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그쵸. 실제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존 대비 봤을 때 1% 정도 네. 더 낮은 수준에서 맞습니다. 계속 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들어서 약간 고개를 들었죠. 11월 달 경제지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정도. 바로 12월 달에 테이퍼링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준도 이 지표를 보면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정말 금리 인상까지도 발톱을 보이겠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내려간다라고 하면 또 완화적으로 바뀔 거고요.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네. 이젠 최대 오를 수 있는 룸은 0.3%포인트가 아마 맥스일 수 있다. 경제 충격에 의한 실업자는 는 이미 줄 만큼 줄었고 더 줄어봤자 네. 하면 그러면 그게 다 줄어나고 나면 네. 도대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뭘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든다. 네.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네. 이게 미저리 인덱스라 그래서 고통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이 네.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낮아지고요. 실업률이 오르면 고용이 안 되니까 아하. 고통지수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출할 수 네. 있죠. 그러면 7, 80년대 보세요. 70년대 초반에 고통지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니까 폴 볼커 같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예요. 네, 네. 금리를. 근데 최근에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네. 파월 1기까지도 네. 이 고통지수가 상당 부분 낮았어요. 음. 그런데 고통지수의 이 레벨 자체가 낮았는데 네. 그동안은 이 고통지수를 이끌어왔던 거는 전부 다 고용, 실업률. 아, 그러네요. 물가가 워낙 낮은 수준에 그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고통 그러면 다 고용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한 80년대 후반부터 2018년까지 약 한 30년에 걸친 중앙은행들의 모든 정책적 포커스는 고용 개선. 아, 맞아요. 이거 옛날에 그 옐런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맞습니다. 고용률에 따른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에반스 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막 그랬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제가 이 그 중앙은행장들의 이름에 네. 어떤 사람은 빨간색,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네. 어떤 사람은 섞인색. 네, 이게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네. 네, 매파, 비둘기. 비둘기. 네, 파월은 1기 때는 네. 비둘기였는데 2기 때로 파월이네요. 네, 2기 네. 때는 약간 지금 2기가 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톱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데 사람들이 뭔가 선거가 있으니까 바뀌지 않을까? 근데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번스라는 의장, 네. 이게 닉슨 대통령 때거든요. 네. 이 의장은 닉슨에 의해서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닉슨이 재선을 할 때 네.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약간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았던. 근데 그 뒤로 볼커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까지는요. 독립성이 너무나 강해요. 심지어 파월 의장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간 선거에서 패하기 전에 파월한테 네.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금리 못 올리게. 네네. 근데 파월이 금리 올려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네.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뭔가 중간 선거를 비롯해서 이렇게 고통지수가 높은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더 개인들의 구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네. 최대한 금리를 못 올리게 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많은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1월 20 며칠에 또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는 이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 좀 장기적인 즉 오늘에는 단기적인 6개월 정도 기간의 이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봤다면 좀 더 장기적인 얘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